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 주식회사 센트러스 에너지코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티커 심볼 LEU로 거래되는 회사죠. 네, LEU.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꽤 있었고요. 맞아요. 주가가 눈에 띄게 움직였는데 저희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에너지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차세대 기술혁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센트러스라는 기업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나온 여러 분석 보고서들 그리고 시장 데이터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센트러스, 이 LEU라는 회사가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배경에 있는 거시적인 흐름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 이 복잡하게 얽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센트러스 에너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걸까요? 역시 가장 큰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원자력 르네상스. 한동안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지금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은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그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 아, 데이터 센터요? 그게 그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있고요. 그렇죠. 탄소 중립 목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소위 청정 기저전력원. 이게 절실하게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사실상 원자력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받으니까요. 24시간 내내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전력 역할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거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기술 기업들이 에너지 문제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큰 동력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이 단순히 IT 산업을 넘어서 실제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지정학적 요구,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시대가 다시 원자력을 소환하고 있다고 할까요? 시대의 소환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큰 흐름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라늄 시장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 공급망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데요. 원래 이 농축 우라늄 시장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전 세계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 약 40% 이상을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원전 연료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계기가 발생했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에너지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탈러시아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시급히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 결과 미국은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금지요? 그럼 당장 원전 연료는 어떻게 하죠? 물론 당장은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급을 끊으면 미국 내 원전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예외 조항도 2028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2028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그 이후에는 러시아산은 아예 못 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내에서만 봤을 때 연간 약 410만 SWU, 즉 분리작업 단위라는 기준으로 그만큼의 농축 우라늄 공급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규모거든요. 410만 SWU? 감이 잘 안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쉽게 말해 미국 전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막대한 공백을 누군가는 반드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러시아 외의 다른 공급자들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유일한 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 에너지에게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탈러시아라는 지정학적 변화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바람이 센트루스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다고요. 아까 마누가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내 만우가 미국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의 약자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행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뭐랄까 미국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당적인 지지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었나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워낙 시급해지면서 원자력을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방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흐름인데요. 예를 들면 차세대 원자로,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이 있고요. 또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원자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이것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방 분야에서도 소형 원자로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를 통한 자금 지원과 구매 계약입니다. 센트루스가 DOE와 HALU, 즉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런 정책 지원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만들고 센트루스 같은 핵심 기업의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적 순풍이 센트루스에게는 정말 강력한 우군이 되고 있는 셈이죠.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AI 혁명이 촉발한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 둘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된 탈러시아 에너지 공급망 재편. 그리고 셋째는 미국 정부의 초당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 거대한 바람이 동시에 불면서 센트러스라는 배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센트루스가 왜 지금 주목받는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 자체,
즉, 센트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센트러스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사업 영역인데요. 전통적인 사업이요? 네,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저농축 우라늄, 이걸 LEU라고 부르는데요. 이 LEU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생산자들로부터 구매해서 원전 운영사들에게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연료 공급망 관리 및 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직접 만들기보다는 중간에서 유통하는 역할이군요. 네, 이 LEU 사업 부문이 여전히 센트러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장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CTS, 센트러스 테크니컬 솔루션스라고 불리는 기술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여기가 센트러스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이 집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 솔루션 사업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죠? 여기서 바로 그 HALU, 즉 고승도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아, 드디어 HALU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기존 LEU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HALU는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의 약자인데요. 기존 LEU는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보통 5% 미만입니다. 그런데 HALU는 이걸 5% 이상, 20% 미만까지 높인 거예요. 농축도를 더 높였다. 그게 어떤 장점을 가지나요? 농축도가 높으면 같은 양의 연료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또 원자로 자체의 크기도 훨씬 작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나 마이크로 원자로에 이 HALU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가 바로 이 HALU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SMR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이 HALU의 안정적인 공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HALU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상업적인 규모로 HALU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로사톰이 유일했습니다. 서방 세계에는 HALU를 만들 수 있는 상업시설이 전무했죠. 시야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기술은 있는데 연료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센트러스가 해결사로 등장한 겁니다. 센트러스가 어떻게 해결사가 되었나요? 센트러스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으로부터 HALU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10월이죠. 오하이오주 파이크턴에 있는 시설에서 드디어 HALU 초도 생산을 시작했어요. 와, 드디어 미국 내에서도 HALU 생산이 시작된 거군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독점 구조를 깨고 자체적인 HALU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첫 단추를 깬 겁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유일한 대안이고요. 유일한 대안. 이 독점적인 지위가 센트러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앞으로 SMR 시장이 예상대로 크게 성장한다면 그 시장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방 기업으로서 센트러스가 누릴 수혜는 정말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센트러스의 단기 실적보다는 이 HALU 생산 능력과 미래 가능성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센트러스 기업 가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류라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셈이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earnings per share는 예상을 웃돌았는데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좀 출렁였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3분기 실적을 보면 EPS는 0.19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19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매출액이 7,49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약 8,5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이익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좀 부진했군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걸까요? 네,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분석가들은 이 매출 부진의 원인을 주로 뭐랄까 계약된 물량의 인도 시점이 약간 지연됐다거나 하는 그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젝트 기반 사업은 분기별 실적이 특정 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분기 실적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었나요? 그럼요.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센트로스는 이미 204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무려 3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9억 달러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건 향후 15년 이상에 걸쳐서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둘째로 순이익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작년 3분기에는 500만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39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어요. 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군요. 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해류 생산 능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확보한 이 막대한 장기 계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느냐가 센트로스의 진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센트로스의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어포추니티, 위협, threat, 이른바 스왑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보면 역시 가장 강력한 건 미국 내 유일한 해류 생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겠죠.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와 강력한 파트너십, 또 방금 말씀드린 39억 달러 규모의 장기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핵심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해류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기회 요인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기회 요인은 정말 많죠. SMR을 필두로 한 차세대 원전 시장의 개화 가능성, 탈러시아 흐름에 따른 반사이익, 그리고 AI 혁명이 가져온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 이 모든 게 센트로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정책 변화 리스크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해서 원자력 지원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면 타격이 클 수 있겠죠. 또 해일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나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행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라늄 가격 자체의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유랭코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해일류 시장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센트로스라는 기업의 명암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뭔가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매출 부진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과매도 국면에서의 반등이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연이어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센트로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싸져서 산다기보다는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인 지표들은 현재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기술적 지표를 보면 좀 혼재된 신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5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매도 신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반등했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 전환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상대 강도 지수, RSI,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면 현재는 중립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방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요. 센트로스의 주가가 단기적인 분기 실적 숫자, 예를 들어 EPS가 얼마 나왔다,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거시적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내러티브에 반응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헬레우 독점 생산 능력이라든지 탈러시아 공급망 재편의 수혜라든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뉴스나 분석이 나올 때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단기 실적보다는 이 미래 성장 스토리에 시장에 더 베팅하고 있다고 할까요? 확실히 센트로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성격이 강한 기업인 것 같네요. 월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센트로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의견이 좀 갈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시각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크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 긍정, 단기적 불확실성. 구체적인 목표 주가 같은 건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현재 블룸버그 기준으로 15명의 분석가가 센트로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향후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278.71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오, 평균 목표 주가는 꽤 높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범위입니다. 제시된 목표 주가의 범위를 보면 가장 낮은 목표가는 117달러인데 가장 높은 목표가는 무려 452달러에 달합니다. 117달러에서 452달러요. 와, 이건 정말 차이가 엄청나네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 주가 범위가 극단적으로 넓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을 둘러싼 전망이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크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최근에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에버코어 ISI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약간 낮춘 39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등급은 여전히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즉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목표가는 낮췄지만 여전히 좋게 본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HLU 생산 확대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현실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인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도 매수, 바이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분석가들도 단기적인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센트러스가 가진 HLU라는 독점적인 카드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잠재력이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 범위가 저렇게 넓게 나타나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신중한 lạc 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넓은 목표 주가 범위는 바꿔 말하면 만약 센트러스가 가진 기회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률, 즉 업사이드 포텐셜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스크도 크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그만큼 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센트러스의 주가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종의 성장 촉매, 캐탈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어떤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하이오주 파이크턴에 있는 시설에서의 HLU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HLU 생산 능력요? 네, 지금은 초기 생산 단계인데 이걸 계획대로 연간 6,000kg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실제 상업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성공적으로 갖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센트루스, HLU 연간 6,000kg 생산 목표 달성 임박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겠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 소식입니다. 특히 에너지부 DOE나 혹은 국가핵안보국, 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같은 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금 지원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HLU에 대한 장기적인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NNSA요? 거긴 핵무기 관련 기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비축 관리나 핵 비확산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국방 목적 등으로 HLU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만약 NNSA와 같은 핵심 정부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센트루스의 기술력과 안정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계약 소식도 중요하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해외 기업, 특히 SMR 개발이나 관련 소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센트러스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것도 센트러스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해외 파트너십 가능성도 있군요. 정리하면 HLU 생산 능력 확장, 정부의 추가 지원 계약, 그리고 유력 해외 기업과의 협력.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센트러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소식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서 원자력 지원 예산 삭감하겠다 또는 신재생에너지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센트러스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정책 리스크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HLU를 실험실 수준에서 만드는 것과 이걸 안정적으로 경제성 있게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생산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계획대로 잘 될까? 하는 의구심, 이게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실행 리스크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쟁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은 센트모스가 미국 내에서 HLU 생산 라이센스를 가진 유일한 업체이지만 이 HLU 시장의 매력도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표적인 농축 우라늄 기업인 유렌코 같은 곳들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HLU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센트러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는 점차 약화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착 리스크, 실행 리스크,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센트러스가 앞으로 넘어야 할 주요 허들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센트러스 에너지, 티커 LEU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부터 기업 내부의 핵심 경쟁력, 그리고 주가 동력과 미래 전망, 리스크 요인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슬슬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원자력 기술의 미래라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자산, strategic assets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특히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AI 혁명이 촉발한 전력 수요의 폭증이라는 기술적 변화와 신냉전 구도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이 두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센트로스가 서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지정학적 필요가 만들어낸 기업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펴봤듯이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같은 분명한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이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HALU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이 강력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 시장, 특히 SMR 시장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직접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매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따라서 센트로스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나 분기별 실적 숫자 같은 것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거시적인 트렌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핵연료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네, 이 기업의 미래는 단순히 우라늄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기술 패권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그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됩니다. 어쩌면 센트로스의 주가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도 같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정말 큰 그림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내용들,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 혹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들이 결국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연료, 예를 들면 이 HALU 같은 것들의 공급망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고 통제하는 것이 21세기 지정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치열한 문제가 될지 말입니다. 센트로스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에너지 구조, 더 나아가서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도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완료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은 기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크게 좌우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센트로스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고 또 정책 의존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주기, 폴리티컬 사이클의 변화나 혹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의 변동 가능성이라는 이 리스크를 당신의 투자 판단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아마 센트로스라는 기업,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산업을 또 다른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질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